저는 우리 정치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모교에 대한 열정이 저는 큽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오라도 주저없이 저는 나오고 싶었고 왔는데, 안타깝게는 오늘이 또 매주 저희가 마감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저는 말씀을 하고 좀 이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죄송스럽습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위기에 대한민국 나아갈 길을 묻는다. 그래서 정치 외교로 나누긴 했지만 이거 어떻게 토론이 겉돌지 않고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기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박찬욱 교수님 그리고 윤영관 장관님께서 거의 뭐 한 센텐스도 낭비한 거 없이 제대로 본질을 지적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토론을 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뭐 애들러 가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준비된 토론문은 2번입니다. 박찬욱 교수님께서 민주주의의 급성위기와 만성위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급성위기는 알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짓이죠. 만성위기는 알다시피 설명에 잘 나왔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역시 현 살아있는 권력이 더 책임이 크기 때문에 영광도 있지만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 많이 할애가 됐어요. 교수님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은 권력한테는 뭐 할 게 없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문제점을 지적해야죠. 만성적 민주주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을 듣긴 했는데 정확하게 출전을 밝혀줘서 감사합니다. 제 준비된 자료 중에 2-2번입니다. 동그라미. 만성적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하는 건데 어떤 집권 세력은 제도를 취약하게 한다.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야당을 취약하게 한다. 무력화시킨다 그랬습니다. 목표는 무엇인가? 집권 연장입니다. 그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라는 게 얼마나 미래가 없고 고통을 주는지는 우리가 뭐 동서고금에서 많이 오는데 저도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하기를 집권 세력이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헌적이거나 비민주적일 필요가 없다. 합리적인 방법, 합법적인 방법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시민들이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그 민주적 수단에 의한 집권 세력 교체가 없어지게 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 이건 뭐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도 가까이 보고 유럽의 세계대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수탈을 보고 있죠. 지금 현재 헝가리입니까? 곳곳으로 지적이 될 수 있는.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성적인 민주정치 위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봤습니다. 2-C 3번의 동그라미를 보면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세 가지 부분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식적 합법성을 갖췄다는 점. 둘째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누가 뭐래도 맞죠? 그 다음에 정책적 효능성을 앞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정책적 효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이 주소로만 나가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사적 문제를 갖고 있죠.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대북송금 사건 같은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집권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반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집중되는 것은 이걸 좀 초연하지 않더라고요. 당장 어저께 오랜만에 서울에 귀국해가지고 첫 부분을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처사죠. 이런 문제를 검찰 해체나 대법원장 교체, 대법관 구성의 변화, 관련 법안의 개폐, 헌법재판소를 통한 사심제, 더 나아가 개헌 같은 사법제도의 변경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인을 위한 사법 파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아니라고 주장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해봤자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합법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겠는가 하는 제문인데요. 2-C 4번이죠. 동그라미. 저는 관용과 자제 이 컨셉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행동가라는 생각을 제가 또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박찬욱 교수님은 대안찾기에서 그 문화론, 구조론을 소개하면서 본인은 제도론적인 처방을 하셨는데, 전 중대선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한 40년째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이거는 다른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이 무슨 듭니다. 그 아주 올바른 방법이긴 한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생각을 못했고요. 대신에 나름대로 현장 취재와 매일의 기사를 쓰는 기자로서 그 정치에 참여하는 그 개인의 실천적인 행동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일종의 그 정치 주체에 관한 문화적인 접근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 선생님께서 소개해 줬다시피 레비츠키와 지블렛이죠. 이 사람들의 그 상호 관용과 그 제도적인 자제,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 관용, 자제,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나오지는 않지만 헌법과 법률을 있게 하는 그런 하늘법 혹은 자연법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거기에서 성문화하고 그거를 집행하는 그 법질서라는 건 사상무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걸 이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하게 만드는 힘은 역시 리더십에 있는 건데, 그 리더십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워서 은밀한 행동가라는 개념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드물긴 하지만 정치권 내부의 은밀한 행동가, 그들은 그 정치 선택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한테 자제하게 만들고 관용하게 만드는 그런 그 유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넓어져야 된다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현재로서.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저는 우상호 수석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걸 좀 기대합니다. 혹은 정성호 장관한테 그런 걸 좀 기대합니다. 근데 그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그런 게 바로 이제 은밀한 지도자 같은 거고, 은밀한 행동가 같은 거고, 그거를 그렇게 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 바로 뭐 언론이라든가 이 학계에 계시는 이런 포럼 같은 거라든가 중도층, 공공적인 시민, 혹은 독립적인 재단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은밀하게 돈을 지원하는 그 자본가도 좀 있어야죠. 이런 사람들이 환경을 조성을 하면 그래도 조금 그런 거 기대하는 건 있습니다. 그 3번으로 넘으면 윤영관 장관님 말씀인데요. 저는 우리 외교의 어떤 위기의 본질을 이렇게 명쾌하게 한 것, 우리 외교 위기이기도 하고 세계 외교의 위기이기도 한데, 이거 트럼프의 등장 때문입니다. 재등장. 그리고 그 때문에 국제질서가 와야 됐죠. 참 아주 다 맞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명료하게 지적하기도 드립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트럼프는 우리만 어렵게 한 게 아니라 세계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 공간이 오히려 커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나 일본을 다룰 때에 비하면 한국을 좀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능란하고도 강인한 것이 좀 발휘가 되지 않았나.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바지만, 이건 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이제 우리 주목의 세계가 있고 생존 본능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3대시 2번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 우선순위에서도 비교적 외교관 출신, 외교부 장관 출신이 하지만 오히려 국방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더 올바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후 관계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국방과 안보를 기본으로 한 외교술이 전개돼야 된다는 걸 순위로 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참 양날의 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우리랑 핵 확산 억제를 제공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저번에 전 에이펙 때 굉장히 속으로 조바심이 났는데, 만일에 김정은을 만났다면 이제 앞으로도 만나겠죠, 내년에. 막 풀어주지 않을까는 걱정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미국 심장만 너희들이 핵을 쏘지 않으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거는 너희 동쾌하겠다. 이렇게 하던 아무 사람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적시해야 됩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감추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주목 세계에서 상징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이런 걸 하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주목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 뭐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같은 거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거 왜 자꾸 강조합니까?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정글의 세계인데 신부터 길러야죠. 그래서 그건 일종의 그 전술 혹은 어떤 단계 이런 점에서 조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 자체를 무슨 연합훈련을 하지 말자는 등 이런 거는 아니 적이 없어져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훈련 없는 군인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는 그 조합을 좀 잘해야 된다. 역시 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신부터 정글의 세계에서 주먹부터 키워놓고 싸워야 된다. 이런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걸맞게 우리 부장관님께서 우리가 글로벌 외교를 할 때 처음에 like-minded countries를 먼저 우선순위로 하자는 건 참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뭉쳐야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우리는 트럼프가 손을 빼게 되면은 천의 고아가 될 사람 그 나라들 아닙니까? 둘이 손잡고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대통령께서 핵 잠수함 얘기를 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쾌거다 이렇게 들으죠. 제가 4번으로 넘어가서 그냥 읽겠습니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박찬욱, 윤영만 두 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 위기의 특징을 지적하신 것은 비자유질서의 등장입니다. 국내에서 거대 집권 세력에 의한 합법적 방식의 상권 분립 허물기, 또 비자유 민주주의가 지금 가까이 왔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국제에서는 자유주의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와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정치는 민주주의의 나쁜 점인 다수의 폭정이 지배적이 되는 바람에 그 좋은 점인 합의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국제사회는 미중러가 힘쓰는 주목세계로 돌변하는 바람에 규범에 기반한 질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국제사회에서 짓밟히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경제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정치권과 여론주도층이 초당적으로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반쪽 지지만 받아도 좋다는 식의 그 비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호 관여과 제도적 자재로 최소한의 합의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것이 주목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에서 국가가 생존력과 번영력을 기반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현실이 아닌가다. 5번입니다. 5번은 에필로그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신라의 정치와 외교 이 부분을 제가 떠올립니다. 신라라는 나라는 7세기의 신라라는 나라는 경주 본국과 가야 출신이 융합했습니다. 지역을 하나로 묶었죠. 그 김유신이 그 속국 출신이거든요. 김유신 장군이. 또 계급적으로도 성골과 진골이 통합했습니다. 계급 통합했습니다. 김추추는 진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지역적인 혹은 계급적인 통합을 통해서 합의적 국내 정치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당대 최강국이었던 중국과 때로는 나당 연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당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정치로 국력을 기르고 또 강한 자와 동맹하지만 최후의 국익이 침해받을 때는 손을 무릎 뜯어야 되죠. 이걸 해낸 게 신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 신라 저는 생각이 떠오르고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의 그 미덕이라고 할 때는 보통 외유 내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내유 외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부드럽고 통합해야죠. 예. 그건 가진 자가 그건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에 대해서는 강함을 상징하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함부로 쳐들어오지 않죠. 이걸 가지고 다른 수첩을 부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색이 폴리페서이기 때문에 정치와 교수를 가운데 있는 네, 들리죠? 네. 정치와 교수직 같이 수행하다 보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 다녔던 모과 또 모 교수님께서 참석하시는 회의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의를 제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그 김영현 전 국방장관 변호하던 변호사 둘이 회계한 짓을 해가지고 또 대통령의 또 비밀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 의뢰인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 행위를 한 거잖아요. 저는 교수하면서 정치하지만 수업할 때는 그런 행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오늘 토론도 객관적인 정치 외교학과 교수로서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우리 저기 존경하는 박찬욱 교수님하고 우리 윤영관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은 뭐 전적으로 크게 저와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정치를 하고 또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야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느끼는 현장에서 한국 정치 문제점, 한국 외교의 새로운 고민 이런 것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욱 교수님께서 그 화두를 꺼내 올린 만성적 위기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만성적 위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 정치 한복판의식을 보면서 네 가지 점에서 서로 간에 이런 그 악화된 환경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이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의 측면에서는 다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제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개헌을 이야기할 때마다 대통령제가 여론조사를 하면 1등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대통령제에서 쓴맛을 다 보고도 대통령제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유를,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치학자로서 단호히 대통령제를 배격합니다. 제가 대통령 되는 꿈을 포기한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제를 배격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대부분 여소야대가 생긴다. 대부분 여소야대는 정치가 타협과 조정과 논의 합의를 통해 조정되는 게 아니라 강대강의 극단적 투쟁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탄핵과 개헌과 이게 다 그런 맥락이 생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제와 군점정부라는 구조적인 제도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문제는, 정당 정치는 제가 정당을 민주당도 해봤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가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재적인 독재자를 걸 수 있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정당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이른바 또 정청래 대표는 경선 당원 주권주의를 이야기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또 당심을 반영하겠다, 당론을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소수의 결집된 이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서 당이 휘둘리는 걸 수수방관하거나 또는 실제로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기에 기술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잔기술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경선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만 노사모 이후에 경선제도가 양 정당에 뿌리박힌 건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선제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가격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이미 경선제도는 정당이 훌륭한 사람들을,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후보자들을 당 지도부로 또는 공주 후보자로 선출할 수 있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정당이라는 것이 단순히 당원들의 다수결에 의한 폭정을 일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의 전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치 문화의 측면에 이제 그러한 정당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베스트 프렌드가 뭐냐면 이 소수의 과잉대표된 정당, 그 팬덤 문화입니다.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결집돼서 꽥꽥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거기에 정당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DJ도 YS도 자기들의 고정 지지층이 있었지만 그 지지자들에게 끌려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정치적 결단을 낼 때는 그 지지자들을 설득하거나 그 지지자들을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수의 결집된 과잉대표된 이 강성 지지층들에 의해서
양 정당이 포박되고 있는 것, 이것을 또 즐기는 또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 저도 저를 좋아하는 수많은 아줌마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 팬덤 정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나 저는 절대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또 중요한 이 21세기에 지금 세계 민주주의가 망해가고 있는 중 하나가 이 언론 환경의 근본적 변화죠. 내가 시민들 죽었죠. 활짝 신문 안 보죠. 요즘 방송도 뉴스 안 봅니다. 이른바 유튜브의 세상이 됐고 가짜뉴스와 대안적 사실의 세상이 됐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작년 총선 때까지는 끝까지 제가 유튜브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정치학자다. 어떻게 유튜브에 출연하냐. 근데 저는 유튜브에 요즘 출연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없어요. 공중파나 종편 방송에 나오는 뉴스조차도 지금 모든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뉴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한 이제 마지노선은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나가겠다.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나 개인 미디어는 나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정치를 직접 겪어보고 공부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제라는 시스템의 문제, 정당 정치의 실종, 정치 문화의 악화, 언론 환경의 악화, 이 네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최악의 지금 민주주의 상황이 오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영기 선배가 말씀하신 관용과 절제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한국은 거기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타협하자고 하면 욕을 먹게 돼 있는 정치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추석 때 우리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하는 박성훈이 있습니다. 정착구 후배인데 박성훈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뜬금없이. 이제 추석 때니까 휴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데 걔가 또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대변인한테도 문자를 보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선일보에서 미담으로 여야 수석 대변인이 추석 연휴 기간에 문자를 주고받았다.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박성훈을 만났더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이 강성 당원들이 문자를 보내가지고요. 너 나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 여야 정치인이 만나서 우리 서로 대화하고 논의합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금지돼. 그러나 저는 끝까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관용과 절제는 이게 사라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판, 여야 상임위원회 국회 배제와 강경투쟁에 강대강 전투주의만 득세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당이든 저 당이든 싸움꾼이 최고고 조롱과 야유가 최고고 비난과 독설이 최고입니다. 여기서 공정과 타협과 포용과 통합을 이야기하면 미친놈이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21세기의 이 한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 박찬욱 교수님이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저도 고민해봤습니다만 사실 결론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답이다. 물론 이제 개헌할 수 있고 선거법 개정할 수 있죠.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극단 세력과 거리둘 수 있는 정당의 공천제도를 개혁해야 되는데 제가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떨어지는 놈인데 제가 언제 당대표가 돼서 바꾸겠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돼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저항이 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꼭 뽑아주시면 그다음에 뉴미디어 언론 이건 바꿀 수 있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 아들들, 딸들, 젊은이들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 노인들까지도 유튜브에 프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약간 좀 비관적으로 제가 삼김시대에 정치를 배웠고 정치학과 예교학 정치예교학부를 다니면서 우리 박장수 선생님, 이중환 교수님 수업을 듣고 그럴 때 배웠던 우리의 오래된 정치의 원칙과 규범 이게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그런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좀 이제 사라져가는 세대인가 보다. 이게 지금의 정청래나 추미애나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장동혁이가 뉴노멀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외교안보 우리 윤영관 장관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시는데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는 게 변화된 현실에는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된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뭐 햇볕 정책이냐, 반경 정책이냐.
포용이냐 강압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만 다 부질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핵무기 막았습니까? 못 막았죠. 북한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금 계속 불안정성이 커져가고 있죠. 임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주의 질서가 붕괴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은 최근에 이런 자유주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과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한 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참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는 한쪽에서만 풀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다시 복원시키고 세계가 평화로 가고 공동 번영의 길로 가려면 각국의 정치가 살아나야 되고요. 각국의 정치가 복원되려면 이게 세계적인 이 자유주의 질서의 와이를 찾아내야 복원시켜내야 됩니다.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어렵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쉬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의 추억과 향수를 쫓는 비현실적 몽상에 빠지지 말고 현실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고민해야 돼요. 여기는 좌우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햇볕눈에서 출발한 거 아시죠? 저는 햇볕눈자의 변절이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저는 이 입장을 갖고 왔는데 현실이 바뀌면 해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추억에 빠져가지고 옛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컨대 지금 화해협력의 남북관계가 가능합니까?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아마 정동영 장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배운 게 딱 노무현 때까지만 배워가지고 그 상황 거기 멈춰 있는 겁니다. 평화공존이 한 번 더 가능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불가능합니다. 이건 대통령도 알 거예요. 그러나 지지층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영계 선배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외교안보에 무슨 좌우가 어디 있고 정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북한에 대해서 스토커짓 하지 말고 중국에 쎄쎄하지 말고 미국에 양키하지 말고 일본에 쪽발이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전략적 상황 관리에 치중하면서 저는 지금의 이런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세계적인 이 자유주의 질서가 와야 되는 상황이 역으로 저는 동북아가 이 전후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불안정한 질서가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새벽이 오기 위해서는 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 엉망진창의 동북아 질서와 세계 질서가 동북아의 불안정성과 남북관계 불안정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게 한 몇십 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동북아가 구조적인 평화와 번영할 수 없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이 있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구조적인 평화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교안보의 전략적 고민이 시작돼야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정치의 민주주의성이 복원이 돼야 됩니다. 정치 세력이 이렇게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싸우면 외교안보의 어떤 결단의 시기가 왔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엉뚱한 결정을 해요. 제가 가장 겁나는 게 북한이 민주화됐거나 북한이 붕괴됐거나 북한이 변화가 와서 우리 한국 대통령이 결정적 결단을 해야 될 시기에 대통령이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시기에 대통령 윤석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런 시기에 대통령 이재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끔찍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제가 욕을 먹고 외롭지만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 시기가 오는데 결정적 시기에 청와대 주인이 누구고 결정적 시기에 여의도 국회 다수당이 누군지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 우파에서는 북한이 붕괴만 하면 뭐 될 것 같죠? 붕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좌파는 그렇게 김정은 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해서 평화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 동독이 붕괴된 다음에 90년에 동독 자유선거 할 때 우리가 1당, 2당만 생각합니다만 3당이 있었어요. 3당이 동독 공산당이었습니다. 16.4%예요. 그 이야기는 북한이 민주화가 오를 적이 돼도 내년에 자유선거를 했을 때 노동당 애들이 20%를 먹는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것을 서독 국민들은 그들의 선택이니까 포용을 해서 받아들였고 관용으로 톨러레이션에서 받아들였고 동독 사람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서독을 선택해서 평화적인 소통을 이룬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관용과 절제가 사라진 이 조롱과 야유와 투쟁과 전쟁만 있는 한국 정치판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민주화됐을 때 좌로 가자 우로 가자 대통령 국회 따로따로 놀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90년에 통일이 됐지만 독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갔습니다만 애매는 피를 흘린 지옥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시기가 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등장이나 동북아의 이 불안정성이나 지금 북한의 저는 적대적 이국가로 이런 거 보면 그 마지막 시기가 와요. 지금 터널의 끝이 오는데 우리 한국 정치는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김근식은 초선도 아니야.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하려면 대통령실에 있고 국회에 있는데 이 암담한 사실 때문에 저 김근식은 외롭지만 정치의 길을 뚜벅뚜벅 간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